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주에는 플로리스트 도면 실습 과제도 끝났고 주제 정원, 화해 장식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고 마무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정원 제도 및 플라워 드로잉 수업을 시작하면서 꽃 하나하나를 그리는 방법과 채색하는 법 등을 익히다가 한 달 전부터는 척도에 대한 이해와 플로리스트 도면을 진행했는데 잘 따라오셨는지 궁금하네요. 수업을 진행하며 저도 실습 결과물들이 틈틈이 쌓이는 것을 보니 나름 뿌듯하더라고요. 개별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은 대면 실습으로 알려드렸으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었을 텐데 사이버 강의로 진행하다 보니 충분히 전달되지 못했을까 조금 염려되는 점이 있긴 하네요. 우리 화면을 보면 플로리스트 도면이 완성되기까지의 단계별 순서를 나타내고 있어요. 이렇게 단계별로만 나열해도 실습에 많은 시간을 보냈던 게 느껴지네요. 한 장의 플로리스트 도면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비율과 사용되는 소재의 배치, 색채, 그룹 짓기 등을 고려하여 최종 완성할 수 있어요. 완성된 도면은 단순한 드로잉이라기보다는 작품의 구조와 디자인 의도를 담아낸 설계도와 같은 역할을 하며 플로리스트 디자인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재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과정이에요. 그래서 플로리스트 교육에서는 작품 제작 능력뿐만 아니라 도면 표현 능력도 매우 중요하게 평가하고 있어요. 도면 작업이 작품 하나의 구조와 디자인을 이해하는 과정이었다면 이제는 그 범위를 공간 전체로 확장해 나갈 수 있어요. 주제정원 화해 장식은 소재 선택부터 공간 구성, 시선의 흐름 등 전달하고자 하는 주제와 모든 요소가 하나의 디자인으로 연결되어야 해요. 그럼 지금부터 주제정원 화해 장식에 대한 내용을 알아볼게요. 화면에 보이는 그림을 보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화면의 그림은 그리스 시인 안티파트로스가 꼽은 세계 7대 불가사의 건축물 중 하나인 바빌론의 공중정원을 나타낸 그림이에요. 현대에 와서는 화면의 그림처럼 단순히 옥상에 조성한 정원이 왜 불가사의 건축물인지 의아해할 수 있지만 당대의 건축 기술로 고층 건물의 물을 지속적으로 끌어올려 수목이 가득한 정원을 조성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이렇게 높은 곳에 조성된 정원은 신화에서 신이 다스리는 낙원의 이미지와도 닮아 있기 때문에 고대인들은 상상의 산물이 지상에 구현되었다는 점에서 그 경이로움에 감탄할 수밖에 없었어요. 우선 이 바빌론의 공중정원 역사를 살펴보면 고대 신바빌로니아 제국의 수도 바빌론에 존재했었던 거대한 공중정원으로 1세기 히브리인 역사가 요세푸스는 네부카드네자르 2세가 사랑하는 아내 아미티스를 위해 정원을 건설했다고 기록했어요. 아미티스는 메디아 출신의 공주로 국가의 이익을 위해 정략 결혼을 하긴 했지만 네부카드네자르 2세는 아내를 굉장히 아끼고 사랑했었다고 해요. 아미티스는 산으로 둘러싸인 자신의 고향과는 다른 평야 한가운데에 위치한 바빌론의 삶에 지쳐 향수병을 앓았는데 네부카드네자르 2세는 아내를 위해 아내의 고향을 닮은 정원을 건설하기로 결심했고 그 결과가 바빌론의 공중정원이 되었어요. 바빌론의 공중정원 구조를 보면 맨 아래층부터 꼭대기층까지 이어지는 계단이 있고 각 층에는 테라스가 위치해 있었으며 테라스에는 흙을 덮은 다음 온갖 나무, 풀, 꽃을 심었다고 해요.
총 7층으로 이루어진 공중정원의 꼭대기층은 바빌론의 내부 성벽보다 약 20m가 더 높고 각 테라스는 돌기둥으로 된 통로로 이어져 있었으며 공중정원 내부에는 100여 개의 방이 있었다고 해요. 내부 한가운데는 엄청난 큰 광장이 있었으며 이 광장에는 목욕탕이 있었고 천장에는 방수를 위해 두꺼운 나판 위에 역청을 바른 다음 두꺼운 갈대를 놓고 그 위에 다시 구운 벽돌과 석회를 덮었다고 전해져요. 또 어떤 기록에는 공중정원은 온통 향기로 가득했는데 포도나무처럼 주렁주렁 열린 석류나무는 잔잔한 미풍의 향기를 실어보내고 폭포수에서 튀는 물방울은 마치 하늘의 별처럼 반짝였다고 표현했어요. 고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로 알려진 바빌론의 공중정원은 단순히 식물을 심어 놓은 정원이 아니라 건축물과 식물이 하나의 구조로 결합된 혁신적인 공간이었어요. 이렇듯 수천 년 전 만들어진 이 개념은 오늘날에도 다양한 형태로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화면에 보이는 건축물들은 현대의 기술과 디자인을 활용해 공중정원의 개념을 재해석한 대표적인 사례들이에요. 먼저 왼쪽에 보이는 건축물은 중국 상하이에 2021년 12월 22일 개장한 쇼핑몰 테난천수로 영국의 유명 건축가인 토마스 알렉산더 헤더윅이 중국의 황상과 바빌론의 공중정원을 모델로 설계했다고 해요. 건물 외벽과 테라스 곳곳에 식지 공간을 배치하여 건축물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정원처럼 보이게 설계되어 있네요. 수직적인 공간을 활용해 녹지를 조성했다는 점에서 바빌론의 공중정원과 매우 유사한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건축물의 기능뿐 아니라 도시 환경 속에서 녹지를 제공하고 자연과 인간의 생활 공간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가운데 보이는 건축물은 독일 함부르크에서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사용한 대공방어용 벙커인 생파울리 벙커예요. 2024년 7월 5일 본래의 벙커에서 추가로 5층을 높이고 옥상 정원, 공연 전시장, 카페, 식당, 호텔 등이 들어서 이 지역의 랜드마크가 되었어요. 식물이 건축물을 감싸며 층층이 올라가는 모습은 바빌론의 공중정원의 계단식 구조를 떠올리게 하며 단순히 아름다운 경관을 만드는 것을 넘어 도시 열섬 현상 완화와 생태환경 회복에 기여하고 있기도 해요. 마지막으로 오른쪽 사진의 건축물은 우리나라 세종특별자치시 정부 세종청사의 옥상 정원으로 총 길이 3.5km로 기네스에 등재된 세계에서 가장 큰 옥상 정원이에요. 이는 제한된 공간 안에서도 자연을 최대한 확보하려는 현대 공중정원의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는데 예약 후 관람도 가능하다고 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 번쯤 방문해도 좋을 것 같네요. 이렇게 세 건축물 모두 형태와 규모는 다르지만 건축과 식물을 하나의 공간으로 통합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바빌론의 공중정원이 당시의 기술로 건축물 위에 자연을 올려놓으려는 시도였다면 현대의 공중정원은 친환경 기술과 조경 디자인을 통해 그 개념을 더욱 발전시키고 있어요. 결국 공중정원의 본질은 단순히 높은 곳에 식물을 심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생활하는 공간 속에 자연을 끌어들이고 자연과 공존하는 환경을 만드는 데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이러한 개념은 오늘날 플로리스트와 가든 디자이너가 공간을 설계할 때도 중요한 디자인 요소로 활용하고 있어요. 이제
이러한 공중정원의 개념이 실제 화의 장식과 주제정원 디자인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하나의 주제정원은 어떤 과정을 거쳐 만들어질까요? 많은 분들이 정원 디자인이라고 하면 식물을 선택하고 배치하는 작업부터 떠올리지만 실제 설계 과정은 훨씬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주제 정원은 단순히 아름다운 식물을 모아놓은 공간이 아니라 특정한 메시지와 이야기를 전달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디자인을 시작하기 전 공간을 분석하고 목적을 설정하고 주제를 구체화하는 과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해요. 이번 시간에는 주제 정원을 설계하는 과정을 4단계로 나누어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주제 정원 환경 분석하기예요. 정원이 조성될 장소의 크기와 형태, 주변 환경, 일조량, 바람의 방향, 이용자의 동선 등을 조사하는 단계로 볼 수 있어요. 아무리 좋은 디자인이라도 실제 환경과 맞지 않으면 성공적인 정원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과정이에요. 두 번째는 주제 정원 기획하기예요. 정원을 통해 무엇을 전달할 것인지, 어떤 사람들이 이용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기능을 수행할 공간인지 목표를 설정하는 단계예요. 같은 공간이라도 치유정원, 교육정원, 생태정원, 기념정원 등 다양한 방향으로 기획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주제정원 구상하기예요. 환경 분석과 기획 내용을 바탕으로 아이디어를 발전시키는 단계라고 볼 수 있어요. 정원의 전체적인 분위기와 콘셉트, 공간의 구성 방식, 주요 시설물과 식재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단계예요. 마지막 네 번째는 주제 정원 디자인하기예요. 구상한 내용을 실제 도면과 설계안으로 표현하는 단계로 평면도와 인면도, 식재 계획도 등을 작성하고 공간의 비례와 균형, 색채와 재료의 조화를 검토하는 단계예요. 환경 분석이 기획의 기초가 되고 기획은 구상의 방향을 결정하며 구상은 최종 디자인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을 단계별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주제 정원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원이 무엇인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흔히 정원을 꽃과 나무가 심어진 아름다운 공간이라고 생각하지만 정원은 인간의 생활 공간 안에 자연을 들여놓은 공간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자연 그대로의 숲이나 들판이 아니라 인간이 생활하는 공간 속에서 자연을 경험하고 즐길 수 있도록 계획적으로 조성한 공간을 정원이라고 해요. 정원의 의미는 어원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영어의 가든과 프랑스어의 자르댕 그리고 독일어의 가르텐 등의 단어들은 모두 공통적으로 둘러싸다, 보호하다 라는 의미를 가진 개어와 파라다이스라는 의미의 오덴을 합한 것이에요. 최근에는 각 지역과 도시를 대표하는 다양한 정원 박람회가 개최되면서 주제 정원에 대한 관심도 크게 높아지고 있어요. 정원 박람회에서는 관람객들에게 새로운 볼거리와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주제 정원이 조성되는데 공개 공모를 통해 작품을 선정하기도 하고 국내외 유명 정원 디자이너나 작가를 초청하여 특별한 정원을 선보이기도 해요. 이렇게 조성된 주제 정원은 단순히 전시 공간이 아니라 해당 박람회의 상징이자 대표 이미지가 되기도 해요. 오늘날의 주제 정원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와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는 공간으로 발전하고 있어요. 또한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성, 생태 복원, 치유와 휴식, 지역 문화와 역사 등 다양한 주제를 정원을 통해 표현하고 있어요. 지금부터는 실제 국내 대표 정원 및 꽃 박람회 사례를 통해 그 흐름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2026년 서울국제정원 박람회는 서울 숲가 성수동 일대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전문가 정원과 작가 정원, 시민 참여 정원 등 다양한 유형의 정원을 조성하여 시민들이 정원을 단순히 감상하는 것을 넘어 직접 체험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있어요. 특히 도심 속 녹지 공간을 확대하고 기후환경 문제와 지속 가능성을 주제로 한 작품들이 많이 소개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인데 시민들의 반응도 매우 긍정적으로 소개되고 있어요. 다음으로 순천만 국가정원은 국내를 대표하는 정원 관광지이자 생태정원의 대표 사례로 평가받고 있어요. 다양한 국가의 정원 문화를 소개하는 세계정원과 지역의 자연환경을 활용한 생태정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연보존과 정원 문화의 확산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는 정원이에요. 특히 순천만 국가정원은 순천만을 보존하기 위해 조성된 정원으로 자연환경과 정원이 조화롭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다른 박람회와 차별화되며 전 세계의 명성을 알리고 있어요. 순천만 국가정원 주변의 순천만은 한국에서 갯벌이 만들어지는 전 과정을 볼 수 있는 유일한 연안습지이며 세계 5대 연안습지로 340여 종의 다양한 식물과 희귀 철새 등이 공존하고 있는 곳이기도 해요. 마지막으로 고양국제 꽃박람회는 화훼산업과 꽃문화에 보다 집중된 박람회라고 할 수 있어요. 국내외 다양한 화훼 품종과 플라워 디자인 작품, 화훼 관련 산업 전시가 함께 이루어지며 화훼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어요. 화려한 꽃 전시와 포토존, 체험 프로그램 등이 많아 가족 단위 방문객들에게 특히 인기가 높아요. 이렇듯 새 박람회는 각각 운영 목적과 구성 방식의 차이가 있는데 서울국제정원박람회가 도시 속 정원 문화 확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순천만 국가정원은 생태와 자연환경의 가치를 강조하고 있어요. 반면 고양국제 꽃박람회는 화훼산업과 꽃 문화를 중심으로 보다 화려하고 대중적인 전시를 선보이고 있어요. 하지만 이러한 박람회의 공통적 특징은 관람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공간을 넘어 지역의 정체성을 표현하고 시민들과 소통하며 시대적 가치를 전달하는 중요한 문화 콘텐츠로 자리 잡고 있기도 해요. 따라서 주제정원을 설계할 때에는 식물의 종류나 배치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야기를 담을 것인지 그리고 방문객에게 어떤 경험을 제공할 것인지를 함께 고민해야 해요. 그럼 지금부터는 주제정원을 실제로 계획하기 위해 필요한 환경분석 과정에 대해 살펴볼게요. 정원은 각 지역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자연환경이 반영된 결과물이라 볼 수 있어요. 먼저 문화적 관점에서 살펴보면 동양과 서양의 정원은 서로 다른 가치관과 자연관을 바탕으로 발전해 왔어요. 각 지역의 종교와 철학, 생활 방식, 자연환경에 대한 인식이 정원의 형태와 구성에 영향을 주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동양의 정원은 자연의 모습을 최대한 존중하고 자연과의 조화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서양의 정원은 인간이 자연을 계획하고 정돈하여
아름다움을 표현하려는 특징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각 지역별로 다양한 스타일의 정원 유형이 존재하게 돼요. 정원 유형의 공간적 관점에서 정원을 살펴보게 되면 어떤 지역은 넓고 평탄한 지형을 가지고 있는 반면 어떤 지역은 산과 언덕이 많은 입체적인 지형을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정원의 구성 방식도 자연스럽게 달라지게 되는데 대표적인 사례로 프랑스 정원과 이탈리아 정원을 비교해 볼 수 있어요. 화면의 왼쪽 사진은 프랑스 정원으로 비교적 넓고 평탄한 지형이 많기 때문에 대칭과 균형을 강조한 기하학적 정원이 발달하였어요. 직선의 산책로와 정형화된 식재, 그리고 정확한 비례를 활용하여 질서와 통제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것이 특징이에요. 대표적으로 베르사유 궁전 정원이 이러한 양식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멀리서 내려다보면 마치 하나의 거대한 도면을 보는 것처럼 정교한 패턴과 축선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반면 오른쪽의 이탈리아 정원은 산지와 경사지가 많은 지형적 특성을 반영하고 있어요. 높이차를 활용하여 계단식 공간을 만들고 테라스와 분수, 조각작품 등을 배치하여 입체적인 공간감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렇듯 같은 서양 정원이라고 하더라도 자연 환경과 지형이 달라지면 정원의 형태와 디자인 방식 등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앞에서는 문화적 관점과 공간적 관점에서 정원의 유형을 살펴보았다면 이번에는 학술적 관점에서 정원을 어떻게 분류하는지 알아볼게요. 학술적 관점에서는 정원을 설계하고 조성하는 방법에 따라 크게 심미적 접근, 생태적 접근, 그리고 복합적 접근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심미적 접근 방법은 정원의 아름다움과 경관적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방식이에요. 식물의 색채와 형태, 질감, 크기, 공간의 비례와 균형 등을 고려하여 시각적으로 아름다운 공간을 만드는데 중점을 두게 돼요. 예를 들어 계절별 색채 조화, 식물의 높낮이 변화, 대칭과 균형을 활용한 디자인 등이 대표적인 심미적 접근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많은 전시 정원이나 화훼장식 정원에서 이러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어요. 다음은 생태적 접근으로 자연 생태계의 구조와 기능을 정원 설계에 반영하는 방식이에요. 단순히 보기 좋은 정원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생물들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자연의 순환 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계획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지역 자생식물을 활용하거나 곤충과 새가 서식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 빗물의 자연순환을 고려한 정원을 만드는 것이 이에 해당될 수 있어요. 최근 기후변화와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생태적 접근의 중요성도 더욱 커지고 있어요. 마지막은 복합적 접근 방법으로 현대의 정원은 아름다움만 추구하거나 생태성만 강조하는 경우가 드물어요. 대부분의 정원은 친미성과 생태성을 함께 고려하여 설계되는데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경관을 제공하면서 자연 생태계와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계획되는 정원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처럼 학술적 관점에서는 정원의 목적과 설계 방향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